저희 어차피 내놓은 분들이라. 이거 지금 나가는 거 아니죠? 여기 오면은 화성의 소리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이 흔쾌히 그냥. 깔 수 있습니다. 나는 기대가 큽니다. 축하드립니다. 되게 어색한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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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빨들입니다. 네, 이빨 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이빨들을 시작을 하는데 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악어 이빨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아니 이런 장난감은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몰라요. 피디님이 어디서 갔고요 오셔가지고 아, 물 건너 왔습니다. 물 건너왔다고 심지어 말씀하시네요. 저희가 사실 물 건너온 것 같지도 않은데요, 보니까. 귀여워요. 밑에 이렇게 판 열어보면 메이드 인 뭐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한 달 만에 모여서 그 근황 토크로 처음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네. 여기 제 맞은편에 있는 네. 민영록 선생님. 저는 뭐 지난 한 달간 지난달에 우리 첫 예. 녹화 예, 이후에 맞아요. 이 녹화 관련해서 이제 여기저기 뭐 소식들을 전했죠. 단톡방이나 지인들에게 이렇게 올렸더니 이거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밌네. 지옥에서 이런 방송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저는 뭐 특별하게 담활동한 건 없고요. 활동한 거는 다만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정의당 지방선거 승리 전진 대회, 전진 대회 다녀왔고 그 전국에 있는 후보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권영국 대표께서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셨고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당에 예. 도지사 후보가 아직 없다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 뭐 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그 정도로 하고 그 외에는 제 개인적인 사업 집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박희명. 네, 저는 지금 화성시 가선거구에 출마한 네. 한미경 후보 선거운동을 좀 도와주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시민들과의 대화 모임 있었어요? 시민들이 뭐 욕을 하신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진보당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도 했고 워낙 네. 사람들이 그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네. 이제 옛날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어. 뭐 이런 분들이 욕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요즘에는 거의 없고 근데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다녀보면 진보당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게 물론 모르는 분은 여전히 모르지만 네. 많이 바뀌었다 이걸 느껴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진보당이 또 현수막 맛집이니까 네네네. 현수막을 만나게 되면 또 아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그러니까 이제 겁니다. 얼굴을 오랫동안 이제 달았잖아요 후보자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얼마 전부터는 이제 얼굴이 안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봤는데 또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현수막에 계속 얼굴이 걸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봤던 시민들은 어디서 봤는데 이러는데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백현빈. 네, 위원장님. 저는 이제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우리 조국혁신당 지금 경기권에 계시는 이제 지선 후보님들 또 재보선 후보님들을 위해서 이제 곳곳에 가서 뛰고 있고요. 네. 우리 화성에도 지금 봉담 기배의 권정숙 후보 그리고 동탄 468동의 임동영 후보 청년 후보죠. 이렇게 두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의원 후보 두 분을 위해서 또 뛰고 있고 경기권의 뭐 안산이라든지 뭐 남양주라든지 이제 각 지역들을 제가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후보님들을 도울 수 있을지 많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뛰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살은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먹잖아요. 맞아요. 그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선거를 위해서 아껴두시는 건 이렇게 역시 따뜻해 여기는요 분위기가. 오늘 그 독자분들한테 좀 한 가지 공지사항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이제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유인호 씨라고 오늘 부득이하게 갑자기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가지고 오늘 오전에 녹화 당일날 그래서 좀 빠져가지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거잖아요. 36일? 예, 한 달도 안 남아서 사실 막 이제 선거 시즌으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얘기도 많이 하고 당에서도 이제 거의 이제 공천이 민주당이 결정이 됐고 시장 후보가 국힘은 아마 이제 좀 있으면 결정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1번 첫 번째 주제는
그 돈 없으면 우리가 정치를 못 하나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나갈 때 전체 드는 총 비용이 얼마나 들까? 뭐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의 주제로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지방선거 저기 당선도 돼 보셨기 때문에 가장 뭐 경험이 오대, 있으시니까. 아니 근데 이게 예. 당마다 또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선거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예. 그래서 뭐 딱 하나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시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선거 비용 제한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제 저희 지금 가선거 같은 경우도 5,500만 원인가 이렇게 제한액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용 안에서 이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전 그 기사 올려주신 거 보니까 심사비 예. 뭐 이런 저희 당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갖고 처음 봤거든요. 심사비라는 게. 그래요? 네네. 네, 저희 당은 없어요. 심사비가. 왜냐면 그리고 뭐 심사라는 개념이 좀 공천을 주기 위해서 심사하는 그런 개념은 좀 아니었죠. 저희는 자격 이 사람이 나올 만한 자격이 있냐 이런 걸 이제 보고 실제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좀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심사비가 있다는 거를 보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다른 큰 당들은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됐고 예. 보통 저희는 그 후보 개인이 선거비용을 마련하지 않거든요. 다른 당 궁금하긴 한데 예.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긴 한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당원들이 모아요. 뭐 작게는 뭐 5만 원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당원들이 내요. 그렇게 낸 거를 낸 그런 특별 당비를 모아서 선거를 치러요. 근데 그 비용이 사실 부족할 때는 빚도 지죠. 예, 그렇게 이제 선거를 좀 치르거든요. 빚을 그럼 개인이 아니고 그럼 당이 지는 차원에서 형태가 되는 하는 거죠. 거예요? 그렇기 아, 때문에 네네. 당선돼서도 개인이 당선되는 개념이 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치, 예. 뭐 정책 이런 것들 실현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지 뭔가 어깨에 힘주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의 개념이 아니다. 좀 진보당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바람직한 예, 굉장히 그 우리 당 제가 저 오늘 저기 비용 관련해서 예. 이게 뭐 사실은 돈 잔치죠. 선거 때만 되면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올 수 없고. 그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보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 심사비 얘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쉽게도 저도 뭐 정치 활동을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 공천 심사비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 지난 지방선거 대비 2배 이상 올랐어요 금액이. 그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가 지난 선거에 3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 선거 때 6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기사들을 몇 개를 찾아보니까 서울시 구청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의 그런 한서린 목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당내에서 왜 이렇게 할까? 뭐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공천 심사비는 없어요. 없고 그리고 전액은 아니지만 진보당처럼 전액을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후보자에게 일정 부분액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개인이 감당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한편으로 진보당이 살짝 부럽기도 해요. 역시 우리도 특별 당비 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두 당을 보게 되면 이게 뭐 공천헌금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공천헌금은 그렇잖아요. 공천헌금은 오래전부터 관행이었어요. 그것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국민의힘은 약 한 20년 전쯤 얼마 전에 왜 올 초쯤인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뭐 인터뷰에서 폭로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디 뭐 당 대표? 국회의원 시절에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 시절에 그 뭐 공천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년 전에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면 15억. 15억. 네. 뭐 그리고 기초단체장 이건 뭐 10억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 또 그런 답변을 했더만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그거 깜짝 놀랐어. 보수 진영은 우리보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었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 얘기는 민주당도 그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죠. 실제로도 지금도 존재할 수 있겠다. 여전히. 그래서 얼마 전에 있잖아요. 강선호 의원 서울시 그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제가 재판 중에 있죠. 재판 중에 있고. 그래서 정말 돈이 안 들어가는 선거. 우리 선거 공영제를 지금 체제를
뭐 우리 체제 하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거 공정제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각 당의 공심이 정책들도 공천 전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 이제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제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마침 오늘 여기 그 국힘이 저 편찮으셔서 못 오셔서 다행이라 해야 되는데 국힘 제로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내란 제로 그리고 이제 부패 제로가 있고 또 한 가지 제로는 청년 선거 비용 제로를 지금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심사 비용이 저희는 있고요. 심사 비용하고 또 한 가지는 선관위에다가 내야 되는 기탁금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기도당 기준으로 예비 후보 단계 그리고 본 후보 단계 심사 비용을 합치면 대략 250에서 한 3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 의원이 한 250 그리고 광역 의원이 한 300 정도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에 관해서 일단 29세까지는 제로입니다. 이거는 제로고 뭐 45세 이하 청년도 제로입니다. 여기는 중증 장애인 뭐 전액 면제고 만 65세 이상도 절반 감액을 하고요. 여기서 다른 거는 이제 중앙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 선거는 뭐 3억 원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초의원 선거도 200만 원, 광역의원 선거도 한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9세 청년까지는 조국혁신당에서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34세 우리가 청년 기본법상의 청년이 34세 그리고 또 45세 보통 정당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 45세까지도 일부 기탁금까지 좀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조국혁신당에서 29살 이하로 출마한 청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기초의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심사비도 0원이고 심지어 선관위의 기탁금도 걱정하지 않고 출마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요 청년 비용에 관해서는 최대한 제로에 가깝게 그래서 실제로 뭐 인천 같은 경우는 2001년생 후보가 지금 기초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열심히 뛰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동탄 권역에 지금 청년 후보가 나와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야, 뭐 네. 은근히 조국혁신당 홍보를 아니 팩트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보도 자료에 다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민영록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그 사실은 공천 관련해 가지고 생기는 이런 공천 헌금 문제들은 예전에 거의 조회수가 한 7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 정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모 방송사에서 이제 그 M 방송사의 P 프로그램이라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저녁에 하는 P 그 노트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위원장님의 공천 장사라는 이제 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위원장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거대 양당 정말 대놓고 평상시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케이스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세 당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이제 그렇긴 한데 맞습니다. 그거는 큰 당 두 당 색깔을 막론하고 두 당은 정말 그 문제가 어느 지역에서나 특히 이제 뭐 수도권이든 영호남이든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뭐 강선우 케이스만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민주당의 서초갑에 지금 아마 구속돼 있으실걸요. 이정근 전 지역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예, 뭐 아니면은 저기 국민의힘의 그 고양 정의 김연아 또 당협위원장도 그때 이슈가 돼서 거기 방송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언급이 됐었죠.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 이 민주당과 국힘의 그 지역위원장분들 모셔서 이게 사실인지 우리 화성 지역은 어떤지 얘기 좀 물어보면 좋겠는데요. 굳이 말씀할 수 있을까요? 화성 지역의 뭐 현 민주당 국힘 뭐 현 지역위원장이든 원외 뭐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계시잖아요. 다 그렇죠. 4개 지역 국회의원이 있고 한 군데 빼놓고 3분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 보면은 이게 너무 비일비재하고 팽배해 있더라. 관행처럼. 현재도 그럴 거라고 추측은 해요. 지금도 이게 완전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는 공천헌금이. 다만 저는 오늘 선거 비용이야 이거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라는 거 전체액을 따져보면 저는 이제 기초의원 같은 경우 기준으로 보면 지방선거의 가장 핵심이 뭐 광역단체장이보다 기초의원이 가장 많은 수를 뽑고 있고 올해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4,120명 정도 선출을 했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시군 구의원, 광역의원, 기초 다 포함해서 4,120명 정도를 선출을 했죠. 그 중에 2,300명 가량이 이제 기초의원이고요, 그죠? 기초의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으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또. 그냥 이게 뭐 다시 아까 대통령 선거 말씀하셨는데, 근데 거기 기타금이 400억이라고 했는데 매 선거 때마다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국가가 선거 보조금을 줍니다. 선거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 뭐 지난 대선 기준으로 이게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좀 메모를 해봤는데요. 지난 대선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보조금을 265억을 받아요. 국힘이 243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거 보조금을 국가가 얼마나 정부에 지원을 해줄 거냐라는 거는 계상 단가라는 게 있어요. 계상 단가 그때 물가 인상률, 선거 비용을 산출을 해서 지난 대선 때 4,425명의 유권자가 있고 계상 단가 1인당 1,183원 해서 나온 수가 523억이에요. 이 523억을 전체 각 정당 후보들에게 배분을 하는데 원내 정당에 안 주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정의당이 아니 지난 선거 때는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연대 회의를 열어서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출마를 했죠. 권영구 후보가. 그래서 선거 보조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또 선거 비용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거 비용. 지난 대선의 선거 비용 제한이 후보당 약 588억 정도 제한이에요. 쓸 수 있어요. 근데 265억을 받았잖아요. 민주당은 이미. 근데 선거 비용으로 535억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뭐 15% 이상이거나 당선이 되면 전액 보전을 또 받아요. 돌려줍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선거 비용 보전받은 금액이 447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잉여금이 얼마 남아요? 177억이 남아요.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177억이란 국가 세금이 그로 투입이 되고 게다가 후원금이 있죠. 각 당에서도 특별 당비도 되고 이래저래 따지면 뭐 거대 정당들은 선거 한 번 치를 때마다 자산이 늘어나는 여의도에 빌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이미 오래전부터 갖춰져 왔다라는 거죠. 메이저 얘기 들으니까 되게 남 얘기 같은데.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남의 얘기 얘기인데도 같잖아요. 뭐 솔직히 화도 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실제로 지난 대선 때 권영구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구 후보는 선거 비용을 얼마를 쓰냐면 588억까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썼어요. 10억도 사실 큰 돈인데, 그죠? 이제 선거 보조금이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특별 당비 당원들의 돈으로 아까 진보당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치르게 됐는데 뭐 그나마 선거 마지막 날 그 표를 못 줘서 미안하다. 그래서 1시간 만에 11억이라는 후원금이 들어왔죠. 맞아요. 선거 마지막에. 그래서 총 후원금이 한 13억 정도 그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고 그나마 이제 빚은 안 지게 됐죠. 안 지게 됐으나 잘 아시겠지만 정의당이 그 지난 지방선거 총선 두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제 보전받는 금액도 전혀 없었고 뭐 당시에는 한 32억 정도 받았어요. 그 이전 20대 대선에서는 선거 보조금을 32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30억 가량을 썼고 또 역시 후원금이 좀 나와서 그나마 좀 괜찮아졌고. 그래서 군소 정당들은 굉장히 선거 치르기가 정말 그야말로 어렵네요. 어렵죠. 서들이 좀 정당뿐만이 아니라 후보자들은 돈 고민을 직접적으로 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게 왜 지방선거에 이렇게 큰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을까? 그 아니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직, 프리랜서 같은 분들에 집중이 되어 있을까? 근데 현재 선거 구조로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선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기 때문에 소위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 정치를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돈에 대한 부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정치에 올인하기 위해서 정말 9시부터 6시까지 회사가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다니려면 소득을 포기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옛날에 왜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시민 계급이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은 정치만 관심을 갖고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하는 노동 계급이 따로 있었는가? 지금 모두가 다 5천만이 노동 계급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유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약간 될 노예제를 옹호하는 발언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현실의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렇게. 실제로 여의도에서 활동하면서 그 참여소득 제도를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지역에 나올 때 막 정당으로 바로 출마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 관장님처럼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공익적 참여 활동에는 일종의 기본소득을 좀 줘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 전국민 기본소득 얘기를 뭐 민주당에서도 초창기에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그것 전 단계로 이렇게 지역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시든 다 공익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해드리고 이분들이 지역에 공익적인 활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봉사활동에서 시작해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뭐 작은 생활소득이라도 받고 시작을 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정치로 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단계가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다고 네. 생각했습니다. 네. 노예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아까 이제 선거 공영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선거 공영제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많죠. 네, 그래서 네. 특히나 이제 지금처럼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양당 정책 중심으로 굴러가는 조건 속에서는 사실 소수 정당들이 15% 이상 받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15% 이상 받아야지 전액 보존이지만 이 전액도 본 선거 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 비용만 가능해요. 전체가 아니에요. 실제로 전체 쓰는 돈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돌려받는 돈은 한 2,500, 3,000 이 정도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머지 부분은 온전히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예비 때 쓴 비용이나 이런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거 비용과 선거 비용 외에 막 이렇게 구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가요? 네. 매우 전문적인 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선거 비용 제한액 말 그대로 선거 비용만 그러니까 명함을 만들거나 뭐 거리 현수막을 걸거나 공보 책자용 공보물이나 아니면 벽보나 이런 비용 유세차 예,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만 보전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솔직히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특히 많이 드는 게 이제 공보. 책자용 공보가 제일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세차. 유세차도 뭐 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썬팅 뭐야 그것만 해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네. 탑차 같은 데다가 저 래핑만 해갖고 래핑 그거는 제가 많이 사실 해봐서 음향이나 이런 거 안 되고 전문가예요. 이런 분도 계시고 별의별 상황도 자전거도 있었고 어쨌든 비용을 좀 아껴서 그 뭔가 좀 튀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준이나 이런 게 좀 물론 있지만 그 지금 기준도 너무 높다. 그래서 최소하게 쓸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이제 선거 기간이 13일밖에 안 되지만 이 13일 동안 이 각각의 후보도 좀 많아요. 지방선거는 한 동네에 10명 되는데 그 10명이 다 막 방송하면서 노래 틀면서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도 되게 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시민들의 좀 정치 혐오 이런 것들도 그게 사실 높아지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조용한 선거를 하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요. 왜 다른 것도 다 하는데 우리만 조용하게 어떻게 해? 뭐 이런 게 또 있다 보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좀 획기적인 전환이 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들긴 하거든요. 평상시에 잘해야 돼요. 그 캐치프레이 여기서 평상시에 잘하자. 이번 지방선거 왜냐면 나오시는 분들이 그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말 뭐 영혼을 다 드릴 것처럼 해요. 근데 과연 이제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4년에서 5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내시는가? 뭐 잘 보낼 수도 어렵고. 있지만 그렇죠. 만나기도 보기도 어렵고요. 어렵고. 있을 때 잘하고 평상시에 잘하자. 예, 그게 최고의 선거 전략이 되는 날이 와야죠. 두 분 말씀하신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그 평소에 잘하자. 네. 좀 전에 말씀하셨고 아까 이전 발언에서도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역에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쭉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정치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돈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게 그렇죠. 하자라는 취지였고 저는 공감하고요. 네. 그다음에 선거 공영제 관련해서는 이겁니다.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선거 공영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고 그 선거 공영제 취지가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돈 걱정하지 말고 정치하자가 그냥 핵심이에요.
근데 그래요? 지금까지 쭉 나눈 얘기들을 들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맞아요. 전혀 돈 없으면 선거를 치를 수가 할 수 없는 없죠. 그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특히 군소정당은 더더욱이 진입 장벽이 돈이 돼버리는 돈이 돼버리는 생활국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 선거공영제가 이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공영제가 법률로 넘어오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돈 없으면 현실은 네. 정치를 못한다. 이게 자본의 논리, 저희가 자본주의의 시스템에 살다 보니 이게 네. 구조적인 부분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지만 예. 이걸 바꾸기 위해서 각자 이제 운동을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는 그런 장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뒤에 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너무 우울한가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선거 공영제의 뜻대로 네. 돈 걱정 없이 정치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정당을 선택하면 좋을까를 좀 같이 고민하면 네. 좋겠네요. 그거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주제가 그와 있어요. 관련된 거라서 길게 안 했어요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네. 구호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구호요? 주제에 대해서요? 네, 딱 하고 싶은 한 마디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죠. 네.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하라니까. 아니 오늘 회의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뭐 할 얘기 있으면 괜찮은데 네. 요 주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 선거 비용 관련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죠. 아, 예. 요거에 대해서 저는 아까 드린 말씀이 이겁니다. 선거공영제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대로 법률이 보완을 하고 더 개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카메라 보고 얘기해 네. 주세요. 예. 카메라? 그걸 한 마디 내지는 한마디. 짧게 네. 압축적으로 압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이렇게 하자 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게 그 선거 공영제 제대로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쳐라. 나중에 어떻게 잘라서 쓰시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PD님의 큰 아. 그림이 있으셔요 보니까. 한마디로. 선거공영제 바로잡아 공정한 선거 치르자. 네. 네. 그런 거 사전에 좀 해줘요. 사전에 미리. 사전에. 한마디씩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마디씩. 어렵다. 뭐 얘기를 해야 될까요? 돈 없이도 그냥 정치하자. 돈 없이 정치하자. 돈 필요 중요한 없이 거죠. 정치하자. 네. 아니 진보당 돈, 뽑아주세요. 네, 돈 걱정 없이 정치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거 비용 맨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선거철에만 큰 돈 쓰지 말고 평소에 잘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소에 잘하자. 예. 선거는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꾸준히 국민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그 선거 기간에만 돈 쓸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 잘하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탄에서 봐요. 네. 두 번째, 여론조사에 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사실 네. 뭐 대통령 여론조사도 저희 윤석열 정부 때도 뭐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 때도 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이제 언론사별로 지역별로 좀 몇 차례 한 3-4건 정도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 관심 있게 다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번에 자주 오늘 보겠죠. 오늘 네. 나눌 이야기는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약간 파이팅이 좀 있었어요. 이슈 파이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인 메일 네, 경인메일. 경인 메일에서 정명근 민주당의 이제 경선 후보 시장 네. 후보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선거 운동에 쓰면서 약간의 좀 자본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경인 메일이 언론사인가요? 네네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예요? 예. 이거 화성시민신문이 언론사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고 예. 대자뷰 같아. 언젠가 이런 얘기가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언론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사가 시행하는 여론조사는 예. 여심이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사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여론조사를 이제 언론사가 공포를 할 때 그 기준이 좀 매뉴얼이 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후보에 유리하게 맞습니다. 공포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도 할 수 없는 없어요. 사안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걸 좀 보면 네.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진석범 후보가 이 7.2% 7% 정도 가량 앞서고 있어. 라는 걸 이제 진 후보 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선거 운동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그 언론사에서도 이 기사가 나갔었는데 표본 오차 범위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기사 이제 좀 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그 원 언론사에서 나왔던 이제 표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자료화면으로 나갈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진석범 후보의 여론 그 뭐 팀 네. 그쪽에서 나갔던 이제 지지층인데 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이렇게 표 차이가 이게 사실 7% 정도의 표인데 그래가 네, 그래프가 이런 부분에 가지고 이제 뭐 좀 너무 좀 과잉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실제로 여론조사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약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뭐 여기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직 이제 정치에서 이제 선거 운동도 하시고 정치인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선거 운동에 쓰이는 선거철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가 후보였을 때도 네. 저기 제가 뭐 출마하고 그랬을 때도 여론조사를 해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제 방송사 언론사가 아닌 여론조사 기관 전문 기관이 하는 데는 여심위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많고 통상 언론사가 주관해서 하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나 모든 내용들이 다 검증된 사항들만 나가고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보도할 때 그래픽, 그림, 그 그래프 차이가 네네. 이제 큰 문제가 됐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7%면 이만큼 차이 나야 되는데 이만큼 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도 문제 삼을 수 문제 될 수가 있고요. 그 다만 저는 여론조사 중에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오염된 질문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의도된 질문. 의도된 질문. 이를테면은 뭐 문영배 전 재판과 관련해서 쫙 안 좋은 얘기들을 쭉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관련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 물어보 안 좋은 걸 내용을 쫙.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윤석열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쯤 되게 되면 대부분 끊어버려요 전화를.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48% 50%까지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이게 선거 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오염된 질문들을 통해서 의도한 답변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도 많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없애야 된다, 뭐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 마찬가지 각 후보들에서도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려는 그야말로 페어 플레이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정신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자체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워낙 통계 방법론이 좋아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난 22년 지방선거 때 한참 여론조사 많이 할 시즌이었죠. 그때 응답률을 보면은 거의 뭐 1.5%, 뭐 1.7%, 뭐 1.8%, 2.2%, 뭐 이렇게 거의 뭐 10%, 5%에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통계를 잘 설계해놔도 이 말은 100명한테 전화를 걸면은 한두 명만 응답을 한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표본이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경인 메일에 그 이제 진석범 당시 예비 후보가
저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명근 시장 이제 현 시장을 앞선다라는 이 여론조사가 응답률이 4.1%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약간 한 달 정도 전에 경기일보에서 했었던 조사는 이제 정명근 현 시장이 30.7%, 그리고 그 당시에 예비 후보로 계셨던 배강욱 그 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4.7%, 진석범 그 당시에 이제 선임 행정관님이 13%,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의 응답률은 한 6.4% 정도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결국은 응답률의 변수를 보고 1차적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민영록 위원장님 말씀 주신 문항의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문항 자체가 듣는 사람의 귀에 이제 들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도 정당의 지지도를 물어보면 항상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예컨대 이거를 호감도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 뭐 저희 지금 뭐 조국혁신당 여론조사에서 막 2% 3% 나오다가 호감도로 가면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의 뭐 2등을 하는 정당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비호감도로 또 바꿔서 질문을 하면은 그건 뭐 여기 안 계시는 당이 제일 높은 상황이 되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이 문항의 문제, 그리고 이 선거의 조사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하신 말씀 보면 그게 응답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 문항이에요. 그 굉장히 오염된, 왜곡되지는 않았으나 이게 진실, 사실과 진실에 기반해서 질문 문항을 만들지만 누가 받게 되면 이런 질문에서는 굉장히 불쾌해서 빨리 끊어버려요. 듣다가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문항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저 친민주당 쪽을 이렇게 막 폄하하는 거에 대해서 기사가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굉장히 오염된 질문들을 막 쏟아놓고 나중에 정당 어느 당을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십니까? 이런 질문 나오면 응답 안 합니다. 바로 끊으면. 그래서 1%, 4%뭐 응답률이 나오는 거는 역시 질문 문항에 큰 문제가 있다. 네. 지금 어쨌든 언론사의 여론조사가 예. 주제인데, 그래서 이제 사실 언론사들도 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럴 수 선호하는 정당 또는 선호하는 후보, 이런 이제 성향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물론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표현이 된다. 그렇게 보여. 사실 기사만 보여져요. 봐도 알잖아요. 예. 기사만 봐도 예. 와. 그래서 이제 알겠던데. 헤드라인만 보면 딱 알죠. 네. 언론사가 그래서 헤드라인을 알아요. 여론조사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 언론사에서 와, 여론조사를 맞아요. 할 때도 그 문항을 만들 때 네. 그 개입을 할 거잖아요. 어쨌든 그 순서 배치, 뭐 각각 그 안에 답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도 다 사실 조율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도가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뭐 모르겠어요. 이 언론사 그 경인메일 거기가 뭐 어떤 적인지는 물론 모르겠지만,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저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하나는 이제 선거 기간에 그 여론조사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 피로도가 사실 엄청나거든요. 전화 받으면 그러니까, 일단 끊고 싶잖아요. 끊고 싶어요. 그만하고 근데 여론조사 대응해줘야 돼, 막 이러고 들고 있는데 막 듣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거 있어. 근데 진짜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거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막 이렇게 이런 생각부터 해갖고 막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에는 500샘플 정도 하거든요, 여론조사를. 예전에는 1000샘플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맞아요. 응답률도 너무 떨어지고 그러니까 500샘플만 해요. 500샘플이 될 때까지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막 돌려서 이렇게 답시면 들어가고 뭐 이런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500샘플의 그 결과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좀 본질적인 문제이긴 한데, 그 여론조사가 공천을 너무 많이 좌우하는 것 자체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물어보는 문항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빤해요. 근데 빤한데 이 빤한 여론조사의 문항을 가지고 4년 가까이
우리 일상의 문제를 좌우할 정치인을 뽑고 정당에서 그거를 공천심사 기준으로 실제로 참고를 한다. 이거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요새는 시민들이 충분히 알 테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요? 넘기면서 난이 얘기를 여론조사 기관에서 되게 싫어하겠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할 각오를 하고 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공천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가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론조사를 실제로 공천의 상당 비율을 반영해 버리는 순간 어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 후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 또 온라인에 너무 가짜 정보가 많거든요. 그걸 듣고 예를 들면 그날 전화 받기 직전에 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유튜브를 봤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다.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결과가 당의 공천에 반영된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걸로 인해서 후보의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차라리 여론조사는 참고를 할지언정 실제 공천에서 반영될 때는 정당에서 여론조사보다 차라리 수의조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심원단을 뭐 일반 당원과 그리고 우리 이 지역 주민 중에서 어차피 번호도 다 랜덤으로 샘플을 만드는데 그러면 랜덤으로 당원과 주민들을 샘플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랜덤으로 딱 모여서 정말로 그 후보자의 공약과 본인의 정책과 우리 지역의 현안이나 주민들의 민원까지 다 놓고 그거를 보면서 예전에 원전 공론화 하듯이 이 후보별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지역 문제는 무엇이며 대안은 무엇인지를 같이 보고 토론과 토의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거를 진행하면서 나오는 결과들을 모아서 사실은 해도 좋은 후보가 나올까 말까인데 아니 여론조사 전화 한번 받아가지고 지금 한참 그 기간이잖아요. 뭐 단일화 후보 여론조사 또 각 당 경선 여론조사 그러면 저는 궁금했던 게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이라 해봤자 한두 가지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 한번 딱 하고 그 결과가 후보의 당락을 좌우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모든 언론사와 중앙선관위 각 정당의 공심에서 꼭 좀 받아주세요. 이거 좀 따로 쇼츠로 만들어가지고라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여론조사가 사실은 당락을 결정짓고 여론조사가 공천을 결정짓는 것들은 좀 약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네. 공감합니다. 개인으로 참고할 수 있어도 그걸 공천에 거의 몇십 프로씩 반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의 이런 병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아닌가. 그렇죠. 명태균 씨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여론조사, 각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해달라고 난리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좀 출중하신 것 같아. 네. 그분 같은 경우. 뭐 여론조사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참고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양당들이 그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비율이 뭐 당원 투표랑 이렇게 더불어서 뭐 5대 5인지 6대 3인지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비율이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좀 인정이 되고 동의를 하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은 너무 좋은데 표변 이렇게 막 너무 좋은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민주당 자체적으로 시장 토론을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토론회를 보셨죠? 했어요. 네, 봤죠. 토론했는데 일단 뭐 물론 그 다시 보기 이런 게 가능하긴 했지만 시간대도 그렇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만한 좀 그런 시간대나 뭐 그런 건 좀 아니었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저희 한참 일하고 있을 때 뭐 저희 신문사 유튜브에서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새 패널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정치 왜 미디어 리터러시가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 리터러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치인들과 정치에 대한 우리가 선거 때 이 정보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소화를 해서 누군가를 뽑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세 분들이 이빨들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선거 여론조사에 뭐 이렇게 됐대로 얘기를 딱 들으면 좀 이상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일반 시민들은 이렇대 이러면 정말 그 정도 차이가 난데 그게 진짜야? 뭐 이렇게 약간 이게 그 거기에 그 결과에 자기도 모르게 같이 판단이 같이 들어가요. 일방적으로 그게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신문에 보시는 이 이제 구독자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수집을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좀 격식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이 정보를 확인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 왜냐면 그래요? 그래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그렇게 관심 있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막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쥐어줘야 되는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근데 그게 너무 한계가 많다 지금. 그래서 이제 고민이 그렇게 많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19살 때까지는 정치 교육을 거의 안 시켜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할 일이 없어요. 네. 토론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안 해놓고 나서 갑자기 이제 선거권, 그러니까 우리가 만 18세가 되고 성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자 이제부터 준비 시작하고 갑자기 투표해라. 갑자기 누구 가서 해라. 민주주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다 하면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 근데 이게 앞세 때는 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때는 뭐 그야말로 계엄의 시대요, 군사 독재의 시대였으니까 내가 잘못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나 잡혀가는 거 아닌가? 지금 뭐 잡혀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 자체를 가질 기회가 없고 그러면은 그걸 20살부터 갑자기 관심 갖고 투표의 그 공범을 읽어보고 유튜브 일일이 찾아보고 하라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간 건가요? 이게 아닌데?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네. 그죠? 그래서 뭐 그거는 네. 그럼 여론조사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여론조사는 아까 제가 볼 때는 뭐 수기조사? 송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너무 이상적이죠. 여론조사가 공천이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참고용으로 참고만 해라 좋겠다. 여론조사는. 다만 공천과 그리고 당락을 결정하는 다른 자료는 따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아주 오늘 결론은 굉장히 네, 정리 너무 잘해주셨어요. 잠깐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시네요. 제가 들어갔다가 나오면 충분히 품이 넓으십니다. 네, 넓어서 다 들어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두 분께서. 진행을 막힐까? 아니요. 정리 너무 훌륭하신데? 역시 이쪽에. 예, 뭐 이것도 한마디 하고 가야 되나요? 네, 그러시죠. 네, 매번 매번. 한번 한마디. 네. 네. 전 여론조사의 그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언론사뿐만이 아닌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심의까지도 공이 다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공정한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네, 여론조사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후보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작용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참고만 할 뿐, 그리고 여론조사로 정당의 공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조사를 통해서 정책과 후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과 당원이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수기조사로 공천이 전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아 정리 아주 깔끔하네요. 네. 저희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어느 카메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이제 세 번째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빨들. 네. 다시 해야죠? 이거 익숙해지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자기적인 거 하지 말까? 재밌긴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빨 없는 잇몸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이빨이고. 손톱을 조금 기르고 손톱을. 약간 이렇게. 그 화성시 선거구가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구 근데 이게 4월 경기도에서 이제 조례가 확정이 이제 됐는데 4월 24일 날 경기도 조례가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시의원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4월 24일 이제 한 달 이제 남겨놓고 내가 어디로 나갈 수 있는가를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시도의원분들은 이게 좀 너무 늦게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초의원이 네. 좀 늦어지게 되는 거는 선거구 획정에 넣는 건 사실은 보면 당내 경선도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당내 경선도 제일 마지막이기도 하거니와 다만 뭐 또 지자체나 선관위에서는 이걸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늦은 감이 있고요. 그 지금 화성시가 지금 보면은 9개 선거구죠. 9개. 기초의원 선거구가. 네, 도의원 선거. 네. 네, 한 기초의원 개가 늘었죠. 한 개가 늘었죠. 네. 그런데 이게 저는 보면
전체 정수가 31명에 지역구가 28명, 비례가 3명이에요. 예. 근데 비례가 왜 하나도 안 늘었죠? 선거구 하나가 늘어서 정수가 진짜 3명이 늘었는데 그 비율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양당의 의도가 담겨 이게 있지 원래 않나 싶습니다. 비례 비율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비례가 3명이에요. 아쉽네요. 예. 아쉽죠. 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고 게다가 이제 지금 보면 5인, 4인, 3인, 2인까지 예.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있고 저는 2인 선거구 두 군데가 이게 인구 비율로 뭐 정해서 이런 건가?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네 군데로 이제 예. 갈라졌잖아요. 예. 네, 구가 구별로. 신설이 되면서 요 직전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그 직전에는 이제 정까지 4개 국회의원 선거구 4개였고 그다음에 대선 때도 선관위가 2개 운영했어요. 예. 네, 맞아요. 갑하고 병하고 두 군데를 내서 그 두 군데 각각 2개 선거구씩 통합을 했고 그 지금은 이제 4개 선거구가 됐고 그 선거구별로 이렇게 나누게 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확실하게 못 해보긴 했는데 선관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죠 선관위 4개 선관위 이제 구청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선관위가 있어서 4개 선관위가 있는 거죠. 그 지금 보면은 뭐 저는 2인 선거구 2개는 굉장히 아쉽고요. 차라리 좀 모아서 이제 인구 비율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한은 제가 볼 때는 뭐 나 선거구 같은 경우가 5명. 5명 되잖아요. 이건 묶어도 되지 않나? 그 군소정당의 기회도 주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선거구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사하고 합쳐도 되죠. 사하고 합치고. 요렇게 합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냐면 진안동 병점 1, 2동 화산동 반월동 동탄 3동은 화성정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지면 화성정 지역구에 딱 들어가요. 정에. 그러면 정 선거관리위원회가 딱 여기만 하게 되는 거죠. 2개. 그래서 요 2개를 합쳐도 되는데 왜 쪼개놨는지. 아니요, 병점 1, 2 진안동은 다른 쪽이에요. 갑을. 네, 거긴 정이 아니고 병이에요. 병지역이죠. 예. 병. 그게 또 네. 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구가 다르다. 맞네. 네네. 맞습니다. 다른. 반월동만 지금 이쪽 정으로 들어와 있고 네. 맞습니다. 병정구 생각을 해서 그래요. 네, 병점. 병정구에는 또 반월동이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구 획정할 때 그러니까 반월동은 제가 사는 데가 반월동인데 반월동은 선거구로 따지면 정에 들어가 있고 그죠? 선관위는 구청은 병정구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게 뭐죠? 구별로 선거구 획정을 다 해버리는 제가 조금 전에 살짝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튼 이렇게 묶으면 참 좋겠다. 국회의원 선거구랑 지금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게 매번 근데 반월동이 좀 힘들었던 게 네. 그게 게리맨더링처럼 일어나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를 출마하시는 분도 그리고 지방선거를 출마하시는 분도 상대적으로 공약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양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고 용인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는 항상 약간 경계선에 들면서 애매한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그 구하고 말이야. 왜 갈라놔가지고 나도 헷갈려요 가끔은. 맞아요. 나는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구는 화성정인데 소속은 병정구 소속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선관위에 뭐 일 보는 거는 병정구 선관위에 가야 네, 그렇죠. 되고. 병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되게 되면 화성정 또 선관위에 가야 되고. 참 여튼 뭐 저는 결론은 뭐 다른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게 배경에 대해서는 몰라도 지금 선거구별로 선출 인원을 좀 더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원래 하겠다라고 양당이 합의 본 거 아니에요? 네, 그 합의 사실 다 합의가 해놓고. 좀 깨졌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다 봤다고 어쨌든, 언론에 네. 다 해놓고. 그죠? 국회 사실 이거는 국회에서 먼저 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도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해요. 국회에서 정하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이제 정개특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거법 일부를 개정한 거예요. 개정을 한 게 통과가 돼야지 도로 내려오는데 거기 어쨌든 그걸 통해서 이제 도의원 정수가 한 명이 늘어난 거죠. 화성은 이제 근데 이제 그 동안에 그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화성은 뭐라 그러지? 이 선거구 특히 이제 숫자 정수 관련해서 계속 피해를 본 지역이다. 왜냐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이 숫자가 따라오지를 못해요. 왜냐면 저희랑 비슷한 크기의 특례시나 이런 데는 대부분 33명, 34명 이렇거든요. 숫자가. 근데 저희는 요번에
그 전에는 25명이었고 요번에 그냥 그나마 늘어서 31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는 그 전에는 저희가 인구가 많았지만 부천보다도 오히려 적은 막 이런 상황이 막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바로 잡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국회에서 그 민주당과 이제 야당 사이에 그 합의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는 3인에서 5인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구를 3인에서 5인 선거구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례 비율을 높이는 거. 이런 부분들이 20% 정도로 높이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합의된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시간에 쫓겨서 막 급하게 결정되고 지금 매 선거 때마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반복되고 원래는 있는 거죠. 1월 초 뭐 이렇게 결정돼야 될 게 몇 달 지나서 결정되고 네.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한 거죠. 이게 갑자기 선거구가 막 바뀌기도 하고 이쪽에서 뛰고 있었는데 선거구가 막 바뀌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자기 역할을 좀 똑바로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 그 안에는 밥그릇 싸움이 있다. 자기네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하는 양당들의 그런 이제 밥그릇 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 결과로 피해 보는 건 지역에서 사실 피해를 다 본다.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여의도에서 우지 못할 두 가지 스토리가 있었던 게 첫 번째는 원래 민주당하고 그 개혁진보 정당들이 합의를 본 거는 지금 우리 저기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3~5인 선거구를 늘리고 3에서 5인 선거구를 늘리고 그리고 비례 비율을 높이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어찌 보면 합의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도 민주당 한 후보로 몰아들였던 거죠. 나머지 개혁진보 정당들 모두. 근데 그 합의서가 있었어요. 그 서명 당 대표님들 다 서명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하고 개혁진보 나머지 정당들은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바꿔서 이거는 국민의힘하고도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추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가 바뀐 거죠. 언제나 민주당은 지금 압도적 다수예요. 어찌 보면 과반을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늘 그 힘으로 얼마든지 주요 법안들을 개혁적으로 통과시키고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갑자기 우리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가 추가되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 예를 들면 지역사무소의 뭐 지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옛날 지구당 부활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재밌는 얘기는 그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 당 빼고는 소수 정당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민주당이 9분, 국민의힘이 8분, 저희 조국혁신당 1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회의가 생겼을 때 이 17명이 절대적 다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면 한 명에서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저희 당에서는 정춘생 국회의원님이 들어가셨는데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결국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10에서 14%로 늘린다. 4% 늘리는 건 솔직히 생색내기죠. 그리고 광역의회 그 중대선거구제 하나도 안 했다 내고 탄다는 게 어디냐면요. 광주광역시에만 몰려 있습니다. 동남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을 이 얘기는 가장 그 어찌 보면은 호남의 일부 영남 왜 안 하냐 질문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도 그 많은 선거구제 중에서 11곳에서 27곳만 더 늘리는 이 정도면은 거의 쉽게 얘기하면 생색내기 아니냐.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게 국회 정개특위가 꼭 선거 직전에만 만들어져 가지고 막 할 게 아니라 정개특위를 제가 상시 운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실제로 보면 뭐 21대 총선이죠. 2020년 총선 때가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국장이 말씀하셨듯이 화성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 선거구 획정 인구수 대비 우리는 굉장히 손해 보면서 불리하게 선거를 치러 왔었어요. 2020년 총선 21대 총선 때가 사실은 그때 우리는 국회의원 4명을 무조건 해야 되는 4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안 늘렸는지 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바꾼 게 그 상한 정수를 좀 늘렸어요. 순간 바꾼 게. 그걸 이제 권칠성 의원이 아마 이걸 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때 상한선이 26만 명에서 27만 5천인가 28만으로 늘려가지고 3명으로 치른 거예요, 그냥. 당시에 안산에서 하나 갖고 올 수 있었거든요. 안산에서 절대 못 준다, 우리. 안 된다. 안산은 지역구가 한 개 줄어도 되는 인구수였고, 우리는 기억나요. 현재 규정대로 하게 되면 4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인구를 살짝 늘려서 편법을 써서 그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요진의 그 핵심은 그 정개특위가 선거 직전에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상시 운영이 돼야 되고, 이 정개특위의 위원으로는 원내 정당 인원수대로 가는 게 아니고, 국회 정기특위에는 원내든 소수 정당에서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의 선거의 가장 피해자 또는 예를 들어 열악한 환경 쪽에 있는 정당들이 소수 정당이에요, 대부분. 맞습니다. 소수 정당, 원외 정당이고, 그래서 정개특위는 항상 운영해야 될 뿐더러 플러스 모든 정당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러면 딱 칠판에다가 이렇게 밑줄 쫙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별표 딱 쳐놓고. 아마 이번에도 끝나고 나면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수 관련해서 또 조용합니다. 네. 그러다가 또 지방선거 직전이 돼야만 정개특위에서 회의합시다. 맞아요. 어디다 이렇게 처박아놨다가. 그죠? 근데 그 구성원이 정말 너무 심각하네요. 네. 뭐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기득권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예,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화성시도 이번에 결정이 이제 뒤늦게 났긴 했는데, 이렇게 늦게 나면 이제 누가 나올지에 이제 시민들 유권자분들이 이제 검증을 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금 2명 정도는 무투표 당선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이게 참 너무 아쉽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 이제 도의원 선거구가 하나 는 쪽에 저희가 갑 네. 선거구잖아요. 네네. 갑 쪽이 갑을 3개로 쪼갠 거거든요. 원래 2개였던 선거구를 이제 3개로 쪼개면서 네. 또 시연 선거구가 하나가 늘어나고 거기가 2인 선거구가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지금 그 예비 후보자 보면 화성시 원래는 나 선거구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지역 거기에서 이제 떼고 그다음에 가 선거구에서 떼고 해서 합쳐갖고 지금 선거구 하나 만든 거라서 네. 원래 나 선거구에 지금 예비 후보자가 민주당만 7명이더라고요. 거기서 일부가 저쪽 선거구로 가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일찍 돌았어요. 나눠질 거다. 거다. 나눠질 거다. 2명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일찍 돌았고, 그거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나눠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원래 그는 그렇게 2인 선거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게 과연 지금 정치 상황에 맞는 거냐라는 고민이 있어서 그걸 좀 합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전에 두고 예를 들면 4인 4인으로 쪼개든 뭐 원래 그런 바람이 좀 있었는데 도의원 선거구 하나 넣으면서 이렇게 쪼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진보당에서 이제 동탄 쪽도 출마를 하시잖아요. 한 분이 나오시잖아요. 동탄 위원장이. 네. 김식 위원장님 지금 출마를 하셨는데, 그 동탄 이지구 쪽도 약간 선거가 좀 이상해요. 구조. 왜냐면 생활권이 묶여있는 대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좀 띄어놨어요. 그래서 원래는 4동 9동이 이렇게 네네네. 묶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묶이고 하는 게 좀 더 맞는데 7, 8동이 묶이고 이게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 진짜 쪼개놔갖고 그래서 좀 생활권하고 좀 안 맞게 쪼개놔서 저건 또 무슨 어떤 의도가 담긴 걸까 막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그런 좀 선거구 획정이거든요 지금 맞아요. 상황이. 그거 뭐 그렇습니다. 또 흔하게 있는 일이잖아요. 선거에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게리맨더링. 뭐 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유리하게 선거구를 이렇게 쪼개서 하는. 예를 들면 나한테 인기가 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인식이 좋은 내가 인기 많은 지역 동네를 우리 선거구로 갖고 오나. 국회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로 네.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지방 선거 때 저희가 시의원도 뽑고 도의원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기준으로 그럼 우리를 대표할 주자들을 뽑을 것인가, 무엇을 꼭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할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 후보자들, 예. 여러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나름은 이제 뭐 정책이나 공약들을 주로 많이 들여다보죠. 우선순위가 저는 그거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직업, 무엇을 했던 사람인가, 경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사회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를 보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근데 하지만 이제 그 후보자를 선택을 할 때 선거 때 선택할 때 이렇게 뭘 보고 선택하냐 순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봤더니 이제 1위가 정책 공약이랍니다. 네.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위가 소속 정당이래요. 2위가 지방선거에서 그죠? 3위가 이제 인물 능력 도덕성 뭐 이런 거. 4위가 이제 정치 경력이라고. 4위가 정치 경력이 나오는 거는 정치를 이 사람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뭐 또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겠죠. 그 외에 뒤에 많지만 저는 이제 첫 번째 정책 공약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로 올려야 될 게 오늘 요 방송을 계기로 예.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 그건 정말 그리고 힘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고 각자가 유권자 본인이 스스로가 좀 궁금해해야 되고 그야말로 알고집이 슈퍼 궁금러가 되고 찾아봐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무국장이 말씀대로 그럴 수 있는 시민들 그게 참 여건이 굉장히 또 어려워요. 어려워서 시민사회나 우리 지역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이런 많은 정보들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많잖아요. 엄청 네. 많이 뽑아야 한 사람을 7표를 뽑아야 되니까 엄청 많이 교육감 뽑아야 많이 되잖아요. 뽑아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도의원 후보인지 시의원 후보인지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조건에서 투표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당보고 사실 1번 쭉 아니면 뭐 2번 쭉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투표를 하시죠. 그런 경향이 많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각 그 시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후보자가 한 당에서 2명, 3명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정수에 따라서. 그러면 뭐 1-가, 1-나, 2-가, 2-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알고 뽑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가의 몰빵, 2-나의 몰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동안에 가왔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은 당연히 당선, 묻지마 단성 막 이런 식으로 돼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참 이 부분을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진짜 고민이 많아져야 된다. 그거는 진짜 정치개혁하고도 밀접한 부분이다. 양당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려면 이거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좀 들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제 장을 보고 뽑는 이런 지방선거 안에서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신념 있는 유권자, 뭔가 자기의 그런 가치와 지향 이런 거에 맞는 후보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뭐 물론 공약도 있지만 지역 공약은 솔직히 차별이 별로 없어요. 차별성이 이 후보 저 후보 어느 당이든 비슷비슷해요. 지역 공약은 다 놓고 이렇게 펼쳐보시면 공약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과연 이 공약을 빌공짜를 쓰는 공약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거는 그 사람의 활동 이력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왔냐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이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좀 선택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언론이나 사실 언론이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좀 잘 알려주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시민들도 어쨌든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도 많이 필요하긴 한 거죠. 네. 이번에 투표를 하면은 우리가 1460일 정도를 또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1460일. 그러니까 4년을 계산해 봤을 때 대략 네. 1460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투표까지 146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 삶은 계속 뭔가 변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긴 텀에서 과연 국민의 민의는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가. 저는 이거는 결국 국민이 계속해서 주민이 지속적으로 그 1460일 사이를 채워가고 관여하는 과정이 일단 제일 필요할 것 같다는 원로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정치인하고 시민 사이에 자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하마님이 질문하실까? 혹시나 주민이 나한테 질문할까? 도망 다니시는 정치인들도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찾아가야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정치인과 주민이 정치인도 국민한테 물어보고 국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국민도 정치인한테 뭘 물어보고 그 정치인이 다시 또 국민한테 답변하고 이 구조가 계속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면서도 가장 많이 느낀 게 일단 선거가 끝나면 우리 의원님이 우리 뭐 시장님이 우리 도지사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이걸 이제 기다리는 1460일을 보내는 사회활동가들이 지역에 너무나 많으세요. 의원님 찾아가면 다 해결돼. 시장님 찾아가면 다 해결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게 앞으로 우리의 숙제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저는 이제 잘 노는 정치인보다는 좀 제대로 꿈꾸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부권에 관광 수많은 정책들이 나왔는데 왜 포토존 몇 개 만들어지고 아직도 관광이 그 활성화가 안 되는지, 왜 동탄권에 그렇게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해줬는데도 왜 주말이면 사람들은 꼭 버스 타고 또 출근하듯이 서울로 가려고 하는지, 삼성이 한번 기침하면 경제적으로 구조가 다 허물어지는 이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중소기업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공약을 저는 차별화할 요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공약들을 내놨을 때 이분들의 평상시에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실현하시는지, 그거를 평상시에 가치는 살아온 삶이나 당연히 이력을 통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텀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시 을로 돌아가고 한 일개의 시민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을 만들어준 사람들이니까 그 만들어준 사람답게 이제는 1460일을 정치인하고 같이 채워가는 유권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오늘 생각보다 내용을 너무 충실히 준비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진행하면서 정말 되게 좋은 내용이 너무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이것도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씩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문장을 지방선거 때 우린 그럼 누굴 뽑아야 하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뭐 이런 것 좀 정리해 볼까요? 그 저는 정수 관련해서 네. 아까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개특위 상시 운영, 국회의 정개특위 상시 운영, 정개특위 위원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모든 원하는 정당에 1인 이상 참여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네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후보자의 그간의 삶의 이력,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력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성이 100만 특례시가 됐죠. 이제 107만 특례시인데 107만 특례시의 스케일에 맞는 꿈을 꿀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시민들도 그 꿈을 같이 꾸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거 해야죠. 감사합니다. 정말 됩니다. 되게 어색한데.